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 드립니다. 뉴스 정면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에 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과 관련해서 오늘 경남 기업 본사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오늘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경남 기업 본사와 울산에 있는 한국석유공사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또 새누리당 의원 출신이죠. 이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자택 등도 역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남기업과 석유공사 등이 참여했던 한국 컨소시엄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러시아 캄차카 석유 광구 탐사에 3천억 원 가량을 투자했다가 실익을 거두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정권 자원 외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네, 경남 기업은 지난 2008년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벌인 아프리카 니켈 광산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사업에 참여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남 기업은 지난 정권에서요. 아프리카 니켈 광산 사업을 비롯해서 아제르바이잔 유전 개발 사업 등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그 광범위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남 기업이 자금 악화로 투자비를 내지 못하자 광물공사는 지난 2008년경에 170억여 원을 대납했고요. 2010년에 와서는 계약 조건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경남 기업의 사업 참여 지분을 인수해 주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광물공사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 경남기업은 2007년 석유공사가 추진한 아제르바이잔 유전 개발 사업에도 지분 투자를 했고요. 미국 멕시코만 중부에 있는 심해 가스 탐사 사업에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경제 정책을 두고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3자가 논쟁을 이어갔다는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늘 그렇듯이 연장전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어제 다들 못다한 말씀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실패라고 규정한 것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경제수석실 명의로 보도자료까지 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근거 없는 위기로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서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고 지적했고요. 일자리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가 소득 주도 성장론을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도 이 국민과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위축할 수 있는 발언이라면서 오늘 아침부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쪽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문재인 대표는 어제 회동과 관련해서요. 일단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연말정산 문제 그리고 의료 민영화 저지 등 국민께 작은 선물도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 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나 전월세 대책 또 그 가계부채 대책 등에서 정부의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정부 대책이 없다면서 어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오늘 만났네요. 네. 그런데 아주 격론을 벌였다 하는 소식이 있군요. 네, 지금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문제가 핫 이슈입니다. 오늘 경남도청을 방문한 문재인 대표는 이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는 것은 의무 교육의 하나로 당연한 일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정치 논리 탓에 경남 아이들만 급식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무상급식 중단이 아니라 선별적인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것
것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정말 힘든 계층 아이들의 급식은 정부에서 해결하고 있으니 우리 예산은 서민 자녀들 공부에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면서 반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홍 지사는 밥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양측은 서로 이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회동을 씁쓸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오늘 만남은 결론이 보이는 만남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대화 시도 자체에 의미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양국이 다음 달 워싱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죠. 사드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다음 달 중순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 고위급 회의에서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오늘 전해졌습니다. 이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라는 건요, 이 안보정책 구상회의 등 여러 가지 한미 국방회의체를 총괄 조정하는 차관복급 회의로요, 1년에 2차례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줄기차게 사드 관련해서 어떤 협의도 없다고 강조해왔고 또 어제 미국 국무부의 러셀 차관보는 아직은 이론적인 얘기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최근 과정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임금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개성공단 관련 소식인데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최근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문제 등과 관련해서 개성공단 폐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관련해서 오늘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 14명은 당국 간 협의를 거쳐서 노동 규정이 개정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북측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북측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한편 오늘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 협의회 회장은요, 이 탈북자 단체 등이 오는 26일 예고한 대북전단 살포가 억제된다면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 등이 쉽게 풀릴 수 있다면서 사실상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포인트 이투데이의 김희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월 취업자 수가 2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통계청 소식이 있네요. 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519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2월 고용률은 58.8%로 지난해 동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 또한 늘어나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오른 4.6%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실업률은 2010년 2월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예, 월별로 보면은 반등세를 기록한 취업자 증가폭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2월 83만 5천 명까지 기록했지만 9월부터 4개월 연속 40만 명대를 기록하고서 올해 들어 3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지난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34만 7천 명으로 두 달째 30만 명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2월 취업자 증가폭이 84만 5천 명으로 많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생겨서 올해 2월 취업자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체감 실업률도 좋지 않았다죠? 예, 네, 공식 실업률 통계에서는 잡히지 않는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그리고 잠재 취업 가능자, 잠재 구직자 등을 포함한 고용보조 지표를 보면 2월의 체감 실업률은 1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공식 실업률의 3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설 연휴 효과 탓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실업자 수가 꾸준히 저점을 지향하고 있어서 단순히 계절적인 요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2030선을 돌파했었다면서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이날 코스피는 장중 한때 2030대 중반까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차익 실현을 위한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의 영향으로 전날보다 1.46%포인트 내린 2028.4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날보다 2.28포인트 오른 2032.19로 개장한 뒤에 보합권에서 움직이다 장 마감 직전 내리막길로 전환됐습니다. 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하락한 채 보합세를 보였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어제 이어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국내 기업의 실적 측면에서 저점이 확인됐고 기저효과로 올해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인데요. 다만 가장 큰 변수는 내일 새벽 발표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결과입니다. 코스피가 전날 2% 급등세로 단숨에 2030선 직전까지 올라섰지만 이날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특히 시장에서는 연준이 발표하는 성명에서 인내심이란 용어의 삭제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힌트가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네. 일각에서는 3월 FOMC 회의 종료 자체가 국내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연준의 정책 입장 변화가 달러 강세로 이어진다면 오랜만에 돌아온 국내 증시의 반짝 호황이 무너질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투데이의 김희준 기자였습니다. 네, 나라박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스라엘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좀 위험하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가지 않았었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예상을 깨고 낙승을 거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 리쿠르드당이 야당에 밀릴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요.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개표가 마감이 됐는데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르드당이 이스라엘을 위해 전체 120개 의석 가운데 단일 정당으로는 가장 많은 30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제1당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됐던 중도 좌파 시오니스트 연합은 24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 선거 막판에 팔레스타인 국가 건립을 막겠다 이런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보수층의 결집을 호소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주의한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수 강경파인 네타냐후 총리가 사실상 재집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란 핵 문제 아니면 팔레스타인 평화협상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계속 강경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결국 미국이나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도 더 긴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호주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묻지마 살해 사건이 잇따라서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전해주시죠. 네, 이 호주에서도 주요 대도시죠.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잇따라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어제 저녁 7시쯤 이 멜버른 동부 돈캐스터에 있는 공원이었는데요. 17살 소녀가 헤드폰을 끼고 걸어가다가 흉기를 든 남성의 공격을 받아서 숨졌습니다. 목격자들 말에 따르면 용의자가 20대 나이에 금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이 무차별적인 공격 같다면서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범인을 쫓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시드니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밤 9시 반쯤에 이 파라마타에서 귀가하던 인도 여성이 괴한에게 흉기로 공격을 당해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도 묵지마 범죄의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별팀까지 구성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 별다른 단서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사건을 보면 모두 저녁 시간에 길 가던 여성들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 괴한의 흉기에 살해됐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역 주민들은 충격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국내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외국 의류 브랜드지요. 캐나다 구스가 자국에서 허위 광고로 제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이게 꽤 고가 브랜드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10대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바람에 네. 부모님들 부담만 늘어났다고 해서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등골로 브레이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캐나다 구스가 이 자국인 캐나다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동물 보호 단체로부터 제소를 당했습니다. 네. 이 캐나다 구스는 그동안 이 털 재료인 코요테를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살해 왔다고 광고를 해왔는데 실제로는 잔인하고 치명적인 방식의 올가미 덫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또 머리를 덮는 후드에 이 자연 코요테 털이 인공 털보다 더 따뜻하다 이렇게 광고를 해왔는데 이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군사 탐험 전문기관에서도 이 방한 제품은 합성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자연산 코요테 털이 더 따뜻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캐나다 구스 측은 동물을 인도적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정부 규제도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네. 그와 동시에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인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조사하고 있다. 이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였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외교 차관보가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중국은 대놓고 반대를 했고요. 미국은 왜 제3국이 간섭하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와 국익이 먼저라면서 선긋기에 나섰지만 그동안 쉬쉬하던 것과는 달리 다음 달 워싱턴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미국과 공식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사드가 뭐길래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이러는 건지, 그리고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인 한국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이시죠. 정세현 전 장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건데, 네. 지금 미국이나 우리 국방부 쪽은 북한의 핵과 핵무기와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드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네. 2,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북한용으로는 북한을 감시하고 북한의 그 대남 공격을 방어하기에는 너무 좀 크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2,000km라면 중국의 내륙 베이징은 물론이고 네. 중국의 동북 삼성이 전부 그 안에 들어갑니다. 2,000km 안에. 네. 남한에다 배치하는 경우 심지어 블라디보스톡을 포함한 극동 러시아 지역까지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이 세게 나오고 있지만 장차 이것이 좀 더 논의가 진전되면 러시아도 중국 편 내지는 편을 들고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북한 핑계대고 배치하는 남한 내 사드가 사실상 중국을 위협하는 무기다. 방어용이라고 그러지만 어느 순간 방어라는 미명하에 공격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걸 사전에 막으려고 이렇게 그야말로 외교부 부장조리 차관보죠. 그걸 네. 보내고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날 또 미국의 차관보가 들어오고 이상하게 서로 그 숨가쁜 외교가 시작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중미 간의 싸움입니다. 네. 사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이에 끼었지만은 중미 간의 군사 전략 싸움이에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 한반도에 배치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배치해야 됩니까? 안 배치해야 됩니까?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배치하는 걸 저는 반대합니다. 네, 반대다. 반대인 것이 우리 경제단체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경제인들도. 네. 왜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의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중국이 가만 안 있을 거고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을 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 미국에 대해서 직접 보복을 못하고 네.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무역 이익을 거둠으로써 경제대국이 된 우리가 지금 세계 13대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때문에 이렇게 흑자를 보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거에 손을 댈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인들이 이거 북한 핑계대고 사드 배치했다가 북한보다도 중국을 자극하면은 당장에 우리 경제에 영향이 온다. 그러니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경제인들의 입장이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찬성하는 입장도 있죠. 있죠, 있기는. 찬성하는 쪽에서는 어떤 논리를 피우고 있나요? 그 논리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아요, 설명이. 왜냐면 미국이 자기 돈으로 자기 미군 기지에 갖다 놓겠다는데 왜 중국이 난리냐. 네. 그다음에 북한도 더더구나 걱정할 것도 없다. 북한만 겨냥한 것이니까 중국은 나설 일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레이더 탐지 거리가 2,000km나 되니까 네. 중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이걸 갖다 놓으면 중국이 미국의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셈이에요. 네. 근데 이건 무슨 북한까지의 거리는 사실은 500-600km면 충분히 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사전에 탐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을 느낄 일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물론 그 공격을 처음부터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어용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가 네. 중국 측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은
그걸 방어한다는 목적으로 이 발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중에서 요격하겠다는 거예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한다고 해서 이제 고고도 미사일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공격과 수비, 이거 뭐 종이 한 장 차이인지 머리카락 하나 차이인지 그 정도로 그렇게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야. 공수가 그게 뭐 완전히 시간적으로 거리가 먼 것이 아니죠. 더구나 뭐 얼마든지 그 미국이 실수를 유장하고 중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중국이 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 적극 반발하는 거죠. 네. 우리 정부의 현재 입장은 어떤 거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전략적 모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예. 지난 2월 4일 날 중국의 국방부장이 와가지고 한중 국방장관을 회담하면서 의제도 없는 문재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뒤에 우리 국방부 장관이 언론을 상대로 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성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전략적 모성 가지고 중국을 미국을 달랠 수도 없고 중국을 달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이 논란이 심화되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3노, 3노 리퀘스트도 없었고 요구도 없었고 미국으로부터 그다음에 협의도 없었고 아직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둘러대고 있지만 지금 미국의 러셀 차관보가 와가지고 결정된 것도 아닌데 중국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하는 식의 얘기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은 이걸 밀어붙일 생각이라. 그다음에 결정된 뒤에 반발하면 모릅니까? 결정되기 전에 중국이 반발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 입장이 좀 분명치 않은데 문제가 있어요. 분명했으면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분명한 입장이 있는데 지금 발표를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분명한 입장이 없는 것 같습니까? 지금 미국이 워낙에 세게 밀어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마치 뭐 이렇게 우물쭈물하면서 시간을 끌다 보면 다른 어떤 그 변수가 생겨서 이게 우리가 거절하기 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모호성 내지는 뭐 쓰리노 네.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맥히지 않을 겁니다. 네.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청도 네.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부의 발표를 안 믿으시는군요. 아니 안 믿는 게 아니라 오늘 나오지 않았어요. 미국이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고 예. 와서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현장 조사까지 했다는 게 뭐 기사가 나왔는데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정해놓고 네. 요청하고 협의하고 결정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미국이 얘기하면은 한국은 다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식으로 따라올 거라는 그 기대 속에서 그런 일종의 그 꼼수를 쓴다고 그럴까? 미국 측에서 장난을 친다고 봅니다. 네. 좋지 않은 일이에요.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특히 여당 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뭐 국회의원들 의견을 묻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나설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국내 정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국회에서는 네. 국민의 안위와 생명에 대한 이 보장을 할 그 책임도 있지만 국회도 네. 이런 문제는 전문성을 가진 국방부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대통령의 참모 또는 이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모아가지고 이게 어느 것이 국가 이익을 좀 더 보장하는 거냐 하는 식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지. 네. 이 비전문가 뭐 국회의원들 중에는 전문가도 있겠지만 절대 다수가 이 문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국회는 뭐 때문에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 뭐 김영란법 같은 건 국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한 일이 아니에요. 결정을 국방부는 뭐로 두며 대통령 옆에 국가안보실장을 왜 둡니까? 네.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저 기왕 전화 연결된 김에 말이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 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무슨 흡수통일팀이 있는 여전히 그 발언을 정정욱 부위원장이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네. 이 얘기가 나오자 정세현 전 장관님께서는 플랜 B를 그냥 공개해서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군요.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플랜 A라는 것은 이제 그 공개적으로 내놓고 하는 정책 아닙니까? 예. 예. 이제 사람에게도 이제 만약에 사태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보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가령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데도 부모가 만약 어떻게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네. 뭐 형제간의 재산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사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서 그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로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뭐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대외적으로 외교에 있어서도 항상 플랜 B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공개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묻는 사람도 그런 것이 있느냐고 묻는 것도 사실은 좀 현명치 못한 거고 네. 그런 것이 있다고 질문 받고 바로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건 더더구나 좀 적절치 않은 일이죠. 네. 네. 그 플랜 B라는 게 있긴 있습니까? 아니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그러나 네. 사실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국가 경영에 있어서는. 없는 것이 이상하다. 없는 것이 이상하죠. 예. 그러나 그것을 보고로 하면은 사실은 플랜 B는 네. 그것이 공개되면 그날로 무효예요, 사실. 아, 예. 알아버리면 그쪽이 대응을 하니까. 네. 아니 뭐 군사 작전에서도 소위 그 작전 계획이 비공개 작전 계획이 누설되면은 작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플랜 B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럼 묻지 마십시오. 묻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외교부에도 그런 있어야 되고 외교부도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에서 잘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알겠습니다. 있어야죠. 국방부도 있어야 되고. 네. 뭐든지 네. 이제 플랜 B가 있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네, 공개해서는 안 이게 된다. 드러내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요 북한이 요새 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문제 때문에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우리 강지원 변호사께서 법률가이기 때문에 네,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청중들도 아시겠지만 예. 제가 그 당시에 통일부 장관으로 있을 때 그 임금 규정을 당국이 합의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북한의 법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남북 합의한 내용을 북한에 법령화했어요. 그 시효가 10년이었습니다. 10년. 예. 이 시효가 끝나기 전에 북한에서 2008년부터 이 임금이 이제 임금을 좀 올려줘야 되니까 현실화해줘야 되니까 협상을 시작하자 하는 얘기를 여러 번 제기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협의할 필요 없다. 예. 그런 식으로 끌다가 예. 정권이 바뀌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작년 말인가 금년 초에 그 10년 시효가 끝나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합의해서 그 법제화한 법령의 시효가 끝나버려 마당에 북한으로서는 남한 당국이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그러니 일방적으로 해서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올린 비율이 연간 5% 정도 상승시켜주기로 했는데 매년 이번에 올린 것은 5.18% 그러니까 0.18%를 상승한 그 임금 그러니까 월 74달러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 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이 여기에 지금 반발을 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하자는 얘기도 또 안 해요. 네. 아니,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방북을 해가지고 북측한 면담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우리 기업들은 사이에 끼어가지고 죽을 수가 사이에 있죠. 끼어서. 예. 우리 정부하고의 지금 협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북쪽이 달란 대로 주면은 우리 기업들을 쳐버리겠다고 그러고. 북쪽에서는 내놓으라고 그러고. 법이니까. 그리고 근데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이 북한의 법적 관할권이 통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 땅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할 수도 없고. 하면은 이쪽에서 쳐버리겠다고 그러고. 거기 진출해 있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하고 달라서 사실 불쌍한 기업인들이에요. 그걸 그렇게 그 가운데 놓고 그 옥죄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원당치 못합니다. 정부가 나가서 협상을 하라 이런 뜻이신가요? 해야죠. 알겠습니다. 해야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2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으로 접촉사고 위험이 높은 비 오는 날입니다. 강 주변도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들어가는 길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40분 정도 걸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많이 밀려서 44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남대문로는 숭례문 쪽으로 많이 밀립니다. 광교 사거리에서 을지로 일가 쪽으로 답답하고요. 이후로 명동 롯데백화점 부근으로는 특히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운행 하셔야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서윤이 엄마. 민호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 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네, 약국마다 지역마다 다른 약값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약국마다 지역마다 다른 약값 이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5822번님께서는 지역마다 약값이 다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가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 또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정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박상헌 건강관 미디어 소장, 김경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의 유리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거 청와대 3자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게 처음이죠. 처음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기보다는 사람이 만나는 건 뭐 자주 만나야 오해도 풀리고 그다음에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하고 토론할 때도 자주 해야 아 저분 말씀이 저런 뜻이 담겨 있구나를 아는데 처음 만나면 뭐 한국말이지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해야 되는 한국말도 헷갈립니다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어제는 뭐 비교적 전문가들 평가가
세 분한테 다 후한 점수를 줬다. 쓸데없는 정치적인 논쟁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부분적 합의도 좀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도 있고 해서 대통령은 소통을 얻었고 문재인 대표는 존재감을 확인시켰고 김무성 대표는 내공 8단 정도의 무난하게 조정하면서 각자가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지고 간 뭐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경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방금 이제 박상원 박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후한 점수를 주고 좋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그 관점에 동의를 하는데 조금 좀 관점을 달리해서 이제 삐딱한 시각에서 보면 어제 도대체 합의한 게 뭐 있느냐. 네. 합의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그 자체만 가지고 본다면 뭐 좀 몇 가지 있긴 있었죠. 합의한 게. 그런데 지금 공무원 최저임금도 좀 올리자.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하는데 도대체 뭘 얼마만큼 올리느냐. 구체적인 게 안 나왔죠. 네, 구체적인 비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최경환 부총리도 사실은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올리는 가이드라인이 우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은 최소한 뭐 10% 올리는 겁니다. 5% 올리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해년마다 오르기는 올랐는데 그게 1% 올리자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이 흐름이라든지 뭐 비율이나 감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공무원 연금 개혁도 개혁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합의는 전혀 없었다. 이제 이런 부분이 그래서 실은 그냥 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 외에는 뭔가 실질적인 소득은 아무것도 없었지 않냐. 이제 이런 비판이 하나 가능한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법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니 이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 연금도 그렇고 최저임금에 관한 어떤 기준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입법사항이거든요. 법을 만드는 것이고 이 법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사실은 여야 어떤 원내대표들 또는 여야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해결을 하게 된다면 그걸 대통령인 어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집행을 할 따름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문재인 당대표가 야당의 대표가 굳이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빌려서 행정부의 수장하고 합의를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는가. 왜 청와대까지 가서 얘기하느냐. 그렇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하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집행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문제거든요. 뭔가 지금 앞뒤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김 변호사님 말씀은 역시 법조인답게 교과서에 있는 3권 분리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집행한다 뭐 이런 관점인데 사실은 법을 입법부가 만드는 것보다 행정부에서 만드는 게 더 많죠. 내용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정치는 역시 저는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이니까 법 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유력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잡아내는 디테일하게 뭐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뭐 물론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큰 물줄기를 잡아내는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 계획 같은 경우에도 좀 방향 잡혔고 어려서 사는 민영화 문제도 뭐 큰 흐름은 잡혔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지도자들의 만남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어찌됐든 처음 만났는데 싸우다가 됐을 때 처음 만났는데 뭐 그런 거 치고는 큰 흐름상 분위기는 좀 잡았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국회 왔을 때 그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지만 그하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 아주 디테일 가지고 또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겠지만 분위기를 잡는 데는 좀 성공하지 않았나 봐집니다. 만나면 좋은 거고 분위기를 잡은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만 해도 당장에 오늘 지금 이제 뭐 정부안 내놔라 그랬더니 정부안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우리 내놓을 안 아직 없는데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보면. 야당은 또 정부안 내놔야 우리 야당안 내놓겠다 또 이런 입장에서 결국은 도돌이표로 다시 돌아간 느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국가적인 이 중차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도 책임 있는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안을 정부안이 나오든 안 나오든 야당안이 사실은 신속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또 인사혁신처도 이게 그렇게 공무원들 눈치 보고 뭐 이럴 부분이 아니고 바로 내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역시 그냥 미적거리는 거 보면 아니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 것이 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만 딱 놓고 보면 이게 새누리당한테 맡기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 설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대선 공약이었고 주무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산산뿌리도 아니고 야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안을 숨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을 내놓고 그 안을 보고 서로 협의하면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갖다가 정부가 자꾸 새누리당 뒤에 숨고 야당은 또 여론 뒤에 숨고 이런 모습은 보기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야당도 특히 문재인 의원도
본인이 가령 2017년도에 집권했을 때를 상정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개혁하지 않으면 집권 후에 어찌할 방법이 없다. 이 전제에서나 어떤 정신 자세를 가지고 어떤 사건이나 법안 처리에 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 남습니다. 이번 3자 회동을 통해서 각자 주치를 좀 살펴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불통 얘기 아주 시달렸거든요. 네. 소통 이미지를 좀 바꿀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소통이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확실히 그 이미지는 얻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소통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되지만 확실히 좀 불통 이미지를 불식하는 데는 점수를 좀 많이 얻었다. 그 요인이 뭘까요? 야당 대표가 진지하게 어제 메모도 하고 뭐 어제는 뭐 과거처럼 레이저 광선이라든지 네. 뭐 벽에 대고 얘기한다는 느낌을 상대가 갖게 한다든지라기보다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대화를 했고 저는 보이지 않는 이 연출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병기 실장인데 예. 확실히 김기춘 실장한테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왜냐하면 회동이 끝나고 이병기 실장이 양당 대표하고 앉아서 합의문을 작성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병기 실장의 정치력이 좀 돋보였다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확실히 소통하는 모습을 명백히 보여줬다. 뭐 이런 면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점수를 좀 후히 줘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청와대 좀 변할 것 같습니까? 김경림 변호사님. 그게 이제 박 박사님 의견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리화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오늘 청와대에서 약간 이제 뉘앙스가 좀 다른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또 여당 대표 모임이 앞으로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생길 것인지 사실은 근데 그 구체적으로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뾰족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청와대나 또 여야가 해야 되는데 과연 현실화될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어제 문재인 의원 얘기한 대로 결국은 만났을 때 의제의 어떤 범위를 좀 좁혀서 사실은 이 핵심되는 그 순간에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확히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될지 이제 그게 좀 앞으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청와대의 소통 방식에 관해서는 또 주목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다음에 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앞에 존재감을 좀 보이셨다고 하는데 또 홍준표 지사도 만나고요. 그것도 점수를 좀 잃었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표는 요즘 대선 패배 이후에 요즘처럼 뭐 좋을 수는 없죠. 지지도도 좋고 성적도 좋고 주목도도 있고 그다음에 어제 굳이 이제 이전에 그 3.1절 이전에 영수회담 제의를 했을 때 영수란 표현에 정치적 함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수회담 아니죠 사실은 정확히 개념 정의를 하면. 그런데 영수라고 굳이 문재인 대표가 표현한 데는 영수면 여당의 영수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야당의 영수는 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로서의 존재감은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봐지고 그다음에 비교적 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창원 가셔가지고 홍준표 지사하고 하면서 조금 실점을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존재감은 명확히 보여줬다. 야당이 여러 가지 지금 잠재적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호남당이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와중에 어쨌든 야당 지도자로서 안정감과 여러 가지 면에서 점수도 많이 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 간 것도 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홍준표 지사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홍 지사가 어차피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만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갑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야당 지도자로서 홍준표 지사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했던 부분도 결국은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또 조세정의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세정의와 관련해가지고는 결국은 부자 증세해야 된다. 그다음에 법인세 감세한 거 원상 회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던졌고 그게 지금 홍준표 지사 오늘 만난 이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지도자로서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고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최근에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홍준표 지사 건은 좀 생각이 다른 것이 예를 들어 두 분이 모처럼 이제 만나서 합의를 했죠. 마지막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의견이 뭔가 하면 서로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의견 일치를. 모처럼 내가 두 분이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 깜짝 놀랐네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스님들이 면벽수도에서 득도를 하든지 아니면 정신이 조금 이상하든지 한 건데 그만큼 이 주제가 제가 보기엔 사실은 홍준표 지사는 창원에서 끊임없이 서울로 주목받고 싶은 측면이 있는 것이고 불감청에는 고소원이죠. 하지만 이 문제를 지금 야권에서
계속 SNS를 통해서 아이들 밥을 가지고 뭐 어른들 정치 노름에 아이들 밥 뭐 이런 이 프레임 갖고는 국민 설득하기 좀 힘들지 않겠냐. 상대적으로 홍준표 지사가 유리한 주제를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문재인 뭐 대표가 뭐 워낙 뭐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었다라기보다는 굳이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었냐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근데 홍준표 지사의 어떤 이 지금 아젠다가 사실은 과거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던졌던 아젠다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일각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취지하고 똑같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어떤 전단이랄까 쟁점을 형성해서 국민들이 결정하도록 이걸 명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문재인 대표 오늘 가서 이 점을 명확하게 해준 것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꾸 생각을 해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좀 결정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이 오세훈 시장을 날릴 때 무상급식 아이들에게 밥을 위한 아주 정서적인 표현들 아니십니까? 지금 그게 홍준표 지사를 공격을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 부분은 한번 야권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한번 되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홍준표 지사의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부자 정세 아니냐. 돈 있는 사람들 돈 내고 그 남은 비용을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바우처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야당이 말하는 부자 정세 아니냐라는 논리도 있거든요. 어쨌든 100% 동의하기 힘들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은 야당이 과거에 달콤한 승리의 추억, 그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정서적 레토릭만 갖고는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좀 힘들다고 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어떤 세금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청와대 3자 회동에서도 김무성 대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우리나라 세수 결손이 지금 10조씩이나 매년 생기는데 어떻게 세금을 더 거두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국민들을 지금 속여먹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10대 기업만 해도 사내유보금이 520조가 깔려 있다는 거고 30대 재벌까지 합치면 한 700조 정도 사내유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법인세 조세 구간과 관련해 가지고는 너무 지금 단순하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세제를 조금 정밀하게 법인세를 편성을 하게 된다면 국가에서 세수를 훨씬 더 거둘 수 있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최경환 경제팀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일부러 도외시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 점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국가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김무성 대표는 뭡니까? 내공 8단이라고 그러셨는데 무슨 내공이 어떻게 8단입니까? 사실은 어제 그 자리에서 주목받기가 상대적으로 힘든 분이 김무성 대표였죠. 그렇기 때문에 좀 튀려는 욕망이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굉장히 좀 절제하면서 그러니까 주연으로 돋보이기 힘든 구조 속에서 그 와중에서도 좀 차분하게 뭐 전체적으로 어떤 잘 회담 분위기를 조율했다라고 봐진 측면에서 두드러지기는 쉬우나 자기 존재감을 낮추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요즘 많이 성숙됐다. 제가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한데 하여튼 뭐 그런 면모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의 시련을 겪으면서 사실은 북경에 가서 개헌 얘기 꺼냈다가 이 올해 연초에 신년 교류회 때 김무성 대표 얼마나 망신당했습니까? 망신이라기보다는 대통령에 의해서 레이저 강손을 쏘움을 당해서 이렇게 참 차가운 어떤 대우를 당했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본인의 어떤 내공이 많이 깊어지셨겠죠. 이제 그런 점이 어제 그래서 내공이 쌓였다? 네. 그래 이런 와중에서 검찰에서 이 대대적인 수사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뭐 경남기업 오늘 뭐 압수수색하고 네. 어쩌고 이제 여러 가지 수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소위 친이계 의원들의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뭐 수사하고 반발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글쎄 친이계 의원들이 납득이 안 되는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당장에 이제 수사의 결과가 과연 친이계 의원들을 겨냥할지 안 겨냥할지는 이제 수사의 최종 결과를 봐야 수사의 칼날이 국회의원들을 노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보죠. 예, 뭐 이제 본인들 얘기로는 당연히 무슨 이제 이명박이라든지 이명박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이제 본인들을 겨루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수사가 끝나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당장에 지금 포스코 운영하는 과정에서 M&A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실 기업을 아주 과다한 비용을 지급하고 인수를 했다든지 또는 이 포스코 건설이 해외에서 어떤 공사를 하면서 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든지 또 포스코 건설이 해외에 있는 어떤 이 공사라든지 이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 포항 영포라인 주변에 있는 인사들에게 하청을 줬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팩트로 이제 확인된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럼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책임 있는 사람들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이죠. 네. 이게 지금 대부분 뭐 포스코도 그렇고 경남기업도
그렇고 그 외에 여러 기업들이 있죠. LG 그 SK건설도 그렇고 쭉 보니까 대부분 횡령, 비자금 조성 뭐 이런 혐의입니다 지금. 기업 비리라는 게 주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럼 뭐 그 돈 만들었는데 어디로 갔을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모르죠 제가 수사를 해봐. 그걸 수사하는 것이죠. 정치 평론을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구나. 그걸 수사하는데 진정하지만 김경진 변호사가 얘기한 피의사실 공표에 제가 하면 유언비어 유포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은 발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타겟이 이 문제가 자원외교 경남기업이라는 것은 MB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 여기서 비자금이 만들어졌다면 아무래도 실세한테 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노림수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갖는 건 당연한데 실세가 누굽니까? 실세들은 정권마다 있죠. 잘 몰라가지고. 실세는 YTN TV를 보시면 많이 나오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근데 반격을 한 것도 쉽지가 않은 것이 원칙적으로 부패와의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고 기업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것을 무슨 명분으로 반대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친이계가 정치적으로 좀 곤궁하겠죠, 사실은. 그리거요. 결정적으로 지금 이제 그 자원 외교와 관련해서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한 30조 가까이가 지금 투자가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현실로 이게 결손이 난 것만 해도 벌써 6조, 7조에 육박하는 돈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게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수사를 통해서 안 밝힌다면 도대체 국가가 뭘 해야 되느냐. 아니, 4대강 사업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30조 이상이 투자가 됐는데 사실은 국회 예산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뭐 수자원공사라든지 전부 공사의 어떤 개별적인 이 기체 형식을 통해 가지고 국가 헌법을 유린하면서 그 공사가 이루어졌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이고 어떤 수사에 관한 전문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이건 사실은 국가 운영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이 지금 제기하는 저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가 굳이 답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변명을 해줄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질문은 정확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자원 낭비가 배임인지 야로가 있었는지, 야로 표현이 죄송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를 규명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의무이죠. 그러니까 저 문제 제기에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답은 어떻게 수사를 통해서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지점입니다, 사실. 이 정치자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7018번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흠결이 있으니 수사를 하는 것이겠지만 늘 정권마다 전 정권을 타겟으로 한 수사를 벌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기획수사라는 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기획수사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정권을 타겟으로 한 수사입니까? 결과적으로 기획수사라고 봐야죠. 그래야 됩니까? 국민 눈에 기획수사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이런 기획수사라도 안 하고 넘어간다. 이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기획수사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국민들의 생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획수사죠. 기획수사라는 뜻은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변호사님, 강지원 변호사님한테 서운한 게 많아서 강지원 변호사를 상처 주려고 하는 그런 기획이 아니고 과거 대검 중수부라든지 중앙지검 특수일부는 파일업된 자료들이 많이 있죠. 내사를 거쳤거나 여러 가지 첩보를 통해서 이 부분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획이라면 문제가 있으면 수사해야죠. 사실은. 수사를 한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제 뭐 압수수색하고 이제 수사 초기인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제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갈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나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권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권력을 그때 당시에 그 이권을 취급할 당시에 권력을 잡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수사의 대상은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현재 권력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금 비리가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비리에 대한 첩보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수집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리가 발생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권력을 놓치고 그 상태에서 범죄에 대한 첩보가 들어오면 실제 수사를 착수할 수 있는 기간은 자연스럽게 한 3년 내지 5년 후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1, 2년 후에는 사건이 터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 정권이 전 정권을 사정하는 이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비자금을 만들어가지고 강지원 변호사님한테 드릴 리는 없죠. 실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줄 리도 없죠. 그러면 그 정권 실세한테 로비를 하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첩보들이 쌓이고. 아니 그런데 무슨 기업 수사를 착수했는데 벌써부터 비자금 얘기가 나오고 뭐 당시 정권 실세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막 뛰어다닙니까? 와, 그게 상상력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방금 이제 박상원 박사께서 얘기했던 대로요. 대검이나 검찰에 이렇게 첩보로 쌓여 있는 부분들이 최근 한 2, 3년간에 있었던 것 같고 그 기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전 정권 실세라든지 기업의 비자금이 이렇게 연결됐다는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내사라든지 소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총리께서는 이제 부패와의 전쟁 얘기했는데 거기서 나온 메인 그 영화의 주제가 뭔가 하면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풍문으로 들리는 얘기를 예. 이제 1차 정보를 해서 예. 내사를 하는 것이죠. 예. 상당히 아니면 뭐 그래서 그걸 이제 파일업 해서 갖고 있다가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요. 이제 수사 결과를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자들 이 수사에서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상득 부의장 처벌됐죠. 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하는 멘토 최시중 씨 처벌됐죠. 네. 그다음에 왕차관이라고 하는 박영준 씨 처벌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정권 하에서 그 정도 일이 생겼다면 사실은 수사를 해봐야 될 일이 얼마만큼 많은가 우리가 능히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추론을 하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네, 추론을 하신 동안에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원 공간관 미디어 소장,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한 세 남자의 정치 수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네, 약국마다 지역마다 다른 약값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의 주제인데요. 1144번님. 최저가와 상한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해서 실행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4547번님께서는 표준 소매가 제도를 자유로 한 정부 책임입니다. 공공요금처럼 정찰제를 실시해야 합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4046번님께 주간 경향을 0890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장시아 신동해, 작가 이면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3월 18일 수요일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